그리고 그 산업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과잉 생산 체계에 있다 보니까 세계가 생산품들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 어떻게 할 건지, 조선 산업 어떻게 할 건지, 철강 산업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거대한 이제 충격이 다가올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런 전망을 토대로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5년, 10년 안에 어떤 충격이 올 거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가 흔들리고 저기 통영에 있는 작은 조선사 하나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조 단위의 돈을 막 투입해서 결국 망하면은 그 투입했던 돈은 다 어디로.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저는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닥칠 때 조선업은 어떻게 활로를 찾을 거다, 자동차는 어떻게 갈 거다, 철강은 어떻게 갈 거다라는 산업별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내연기관 차량 얘기 말씀드렸는데 독일이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 연도를 2030년으로 법제화를 하려고 논의하고 있어요. 독일이면 아우디,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BMW 얼마나 차량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런 독일이 2030년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이 얘기는 산업 자동차 안에서의 거의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변화의 흐름을 울산의 현대자동차가 못 따라간다 했을 때 이 현대가 무너진 울산의 모습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로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수리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연결된 금융하고 부품 산업까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차량이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이런 걸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저는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예. 구조가 바뀌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말씀 또 하셔도 되는데 네. 잠깐만 제가 좀 끊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저 이번 우리 포럼에 그 이념이 하나 있는데 사회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 맘대로라는 그 이념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되면 이게 한국 산업 구조에서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 리스크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계산도 안 될 정도로 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파급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는지 어떤지 제가 주식시장의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이것 때문에 5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이렇게 지구적인 어떤 환경 규제의 그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여러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이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반영이 돼 있겠죠. 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엑슨이나 이런 스타코 같은 회사들이 상위 그 시가총액 그런 회사인데 지금 완전히 쫙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엑슨이 당기 순이익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아마 구글보다 당기 순이익 규모는 더 클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미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의 가치 반영이 꼭 그렇게 정확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걸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조금 지역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개입을 했습니다. 네. 또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의 산업별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산업이 위치한 지역도 있어요. 아까 울산 같은데, 지금 군산 같은데 난리 난 것처럼, 그러면은 지역계에서 어떻게 뭔가 도모할 것이고 그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하고 지역 경제 같은 분야들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저는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이 지역 이전에 외부로부터 계속 가지고 왔던 것들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데 도입해 왔던 것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먹을거리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아주 작은 아이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에너지도 분산 에너지로 해서 지금처럼 큰 발전소에서 막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제 발전 설비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에너지 생산 설비 시스템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거고, 폐기물도 지금 전 세계를 막 수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폐기물 수입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 재활용 시스템 갖춘다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못 보내요. 그럼 우리 안에서 폐기물을 어쨌든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안 돌아다니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쏟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하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고용과 산업이 확 쏠리면서 현재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뭔가 새로운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기존에 독점적이고 누군가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던 것들을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순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는가가 이 살아가는 상황들이 아닐까. 지금 이게 제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온갖 자원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아까 보시면은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랬을 때 10원, 50원, 60원 차이로 이동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제일 먼저 저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정말 값싼 게 10원이라도 싸면은 토마토가 거의 한 몇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게 되면은 다시 지역으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 내에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원순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먹을거리,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 기존 건물들이, 우리나라 노후된 건물들이 거의 70, 80% 이상이에요. 그럼 그 건물들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에 지금 자연스럽게는 그런 산업이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규제 제도를 만들고 가격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초기에 자본을 투입해서 그 산업이 일어나도록 저는 이 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게 돈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게 하려면은 요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 폐기물 문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 버리는 거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냥 싸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덤핑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카페,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장례식장, 서울에 있는 모든 축제 현장에 필요한 이런 용기들을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하고 이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거. 그런데 만약 이제 일회용품 못 써 라고 규제를 선언하고 거기에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면은 이제 이 폐기물 문제, 너무 오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문제 조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방향과 다른 설계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다시 기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함의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지구적인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벌어진다는 말씀인 건데, 우선 환경 규제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훨씬 지금부터 강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현재 산업 구조에서의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이동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위주주의의 산업 구조가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이러면 글로벌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지역, 그러니까 로컬 의존적인 로컬 중심적인 경제 지향으로서 크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큰 줄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다 보니까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던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일도 아닙니다만은 경제학자들 잘하는 거 있죠. 왜 시나리오 1, 2, 3 해가지고 각자의 경우에 비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한다. 왜 그거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통일 대박이 기재 효과 얼마를 500조를 불러왔다.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큰 어떤 경우 그런 어떤 글로벌한 환경 변화를 갖다가 시나리오로 잡고서 이게 한국 경제에 어느 만큼 큰 리스크를 가져올지를 좀 추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재원 문제에 있어서 설득을 하는 것도 훨씬 사회적으로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런 추산이나 그런 경제학적인 그런 걸 한 적이 좀 있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산업이 입을 폐해라든가 그런 비용 이런 거. 영국에서 스턴 교수 같은 박사 같은 분들이 그 작업을 해요. 기후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크게 받게 되는 손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뭐 일자리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거 해보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우리가 이런 거 안 했을 때 시나리오, 특히 최근에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얻을 거고, 그리고 만약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은 어느 정도 돈을 우리가 쏟아야지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가 거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 강양구 기자님 그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자료를 모든 걸 아시는 강 기자님도 계시고 뭐 되게 훌륭한 분 계신데, 저 그런 훌륭한 경제학자가 계시면 저 이름 좀 불러 적어놨다가 요 어떤 분들 그런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아니 뭐 알고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이러려고 부른 거예요. 개별적으로 KEI 이런 데서 개인 차원인가요? 그러니까 KEI라는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서 예. 이 뭐 해수면 상승 시에 있게 되는 피해 몇 조 뭐 이렇게 추산된 거는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최근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용 추산해 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녹색으로의 산업 전환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용 편익 분석을 아주 그 대규모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은.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직 얘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조영철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거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 경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걸 봤을 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경유세를 1% 낮추면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것들은 있죠. CO2를 줄이면 얼마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뭐 에너지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그 모습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자원순환 경제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야마로 내세울 거냐, 그거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별로 선거에 크게 돈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정책들은 다 그 공약에 들어갔지만, 소위 말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로 막 대선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정책은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은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녹색 성향이 굉장히 식상했고, 그다음에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뭐 소득주 성장이나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뭐 이렇게 쭉 그 부처별로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고요. 특히 이렇게 가면은 주로 정책이 업자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업자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태양광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뭐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도덕적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저는 환경과 관련된 시민사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이거 아주 자동차 산업은 명백한 거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었거든요. 조선업은 이제 사양사업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요. 은행 쪽에서 주로 이제 채권자 입장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산업정책하는 쪽에서 조선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주장의 굉장히 중요한 요구가 뭐였냐면, 산업연구원에 그 조선업만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주요 요구가 뭐였냐면 2018년서부터 그 선박, 신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그런데 중국은 이 기술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신규 선박이 2018년서부터 나오는 것은 환경 규제 선박이고 절대적으로 한국이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리면 우리가 다시 이익 회복할 수 있다. 막 그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산업 정책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선업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조선업이 지금 다시 1등 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산업은 이게 오히려 약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초반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제 국채 발행 이걸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 결국은 왜 한국이 잘 안 되냐면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간한테 그 이윤 원리로 맡겼을 때 이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한 산업보조금 정책이 5년이고 몇 년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동시에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하려면 인센티브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싼데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감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제가 재정특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조세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유세를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경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서 거의 다 그 동의를 했는데, 결국 기재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 화물차 그 운전자들, 그리고 경유세를 지금 그동안 보수 정부가 정책적 권해가지고 경유차를 엄청나게 막 몰고 있는데, 그 중산층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텐데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무마하면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건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인센티브 중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센티브 중독이 저는 기업도 시민도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후위기, 지난해 폭염 이렇게 났을 때 보통 폭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인 현상이니까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폭염이니까 냉방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한시 인하 정책을 펼쳤죠. 7월 8월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부양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하고는 우리는 완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건데, 신호도 잘못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면은 그게 표와 직결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꺼내지 말라라는 거고, 미세먼지 수도권의 미세먼지 원인의 1등이 경유차인데 경유세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게 됐을 때 방금 이런 저항 때문에. 그렇게 핵심적인 정책이나 이런 신호들을 못 보내니까 대안으로 찾는 게 제품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강우 얘기가 나오고 대형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오고, 또 예를 들면은 다들 공기청정기 살려고 하지, 석탄 비중 줄이고 다른 대체 연료 쓰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가구당 얼마씩 올라가고 산업계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 동의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자원이 지금 오히려 낭비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 심한 날 전력 소비량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나가고 다 집에서 청정기 돌리고 전기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는 거를 전체 판에서 그림을 그려서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인센티브, 아까 제가 그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 설정,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폐쇄 연도를 2030년 안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웨덴이 2022년도에 석탄 제로가 되고, 영국이 2025년도에 제로가 되고,
벨기에는 2016년도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우리가 규제하면은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규제 정책이 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격을 반영을 해줘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누군가 크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다들 전기요금 얘기하면 벌벌 떨고 있고 경유세 인상 얘기하면 벌벌 떨고 있고 유류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와 미래를 저는 정말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중요한 말씀을 좀 덧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자연스럽게 제가 뭐 던지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질문은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빅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큰 서사하고 어떤 큰 이야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너무 잘 얘기하셨듯이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 일개 정책이라든가 어느 한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전체 이 복잡계라고 할 만한 시스템 전체에 전환을 가져오는 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모든 사회 성원들이 다 같이 여기 해야 되겠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아주 큰 서사가 꼭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저기 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에 대처에 성공한 딱 하나 예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 가로막은 거 있죠. 그 프레온 가스든가요. 그 냉장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 그거 때려잡아가지고 그 오존층 빵꾸 나는 걸 막은 예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단일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어떤 특정한 물질을 갖다가 특정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전 세계가 합쳐서 한꺼번에 그냥 바로 때려잡자 그래가지고서 이걸 성공적으로 막은 게 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들으셨다시피 이게 뭐 뻗쳐져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등등 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쉽게 어떤 하나의 일개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일 먼저 이 80%의 하층민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 들어가는데 저를 포함한 80%가 이걸 자기 문제로 안 여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많이 배우고 뭐 가디언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뉴스토프나 이런 폼나는 매체를 보는 사람들이나 고민하는 문제지. 난 지금 이번 달 지금 돈 갚기도 힘든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대중적 쟁점이 요새 유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판도 움직이질 않죠. 왜냐면 뭐만 했다가는 그게 득표 문제랑 이거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정책이 어떤 큰 규모에서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쬐쬐하게 무슨 인센티브네 감세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러면은 다 부서별로 찢어져 가지고 이게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 붙어 있는 그런 업자들이라든가 제가 분배 동맹이라고 표현했던 이거에 그냥 다 잡아먹혀 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너나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영어로 그냥 빅 내러티브 큰 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같이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게 어떤 기술 관료적이라든가 숫자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이 뭐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사상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 내러티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이 정치 전략과 맞물려 가지고 두 분이 그동안 좀 고민하시거나 좀 지혜를 좀 같이 나누실 게 있으면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